네, 하이로입니다. 하이로와 오늘 함께 할 모습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명작들의 세계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고요. 밀밭에 있는 사이프러스 그림에서 역동적인 그림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구름까지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이 그림은 마음이 좀 짠해요. 고흐가 병원에서 내려다보는 창가의 모습인데, 자신이 죽기 1년 전의 모습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고흐의 마음을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심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을 쭉 설명해 왔는데 직접 그 원작을 그려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그렸을까? 원래 유화로 그려져야 되는데 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이렇게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고흐를 이해하려면 세잔하고 조르주 세라를 이해를 해야겠죠. 이 세잔과 조르주 세라를 대를 이어서 바로 그 타이밍에 나타난 사람이 남국의 강렬한 햇살과 색채를 찾아 파리를 떠나 남프랑스로 온 빈센트 반 고흐, 네덜란드 화가. 세자는 인상파의 방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어떻게 결합시킬까 고민하고 있었고, 그보다 좀 나이가 좀 한참 어렸던 조르주 세라, 마치 수학 방정식을 풀려고 했을까요? 인상주의 회화의 기법을 출발점으로 해서 색치가 시각에 미치는 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을 탐구하였고 순수 원색을 분할하여서 규칙적인 점으로 찍어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화면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1888년 겨울 이렇게 쉐라가 파리에서 주먹을 이끌고 있고 세자는 은거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프랑스로 오게 됩니다. 1853년에 태어났던 고흐, 원래 화가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과 벨기에의 광산촌에서 전도사로 일할 만큼 신앙심이 참 깊은 사람이었죠. 밀레의 작품과 거기에 담긴 사회적 교훈에 큰 감명을 받아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지만 그의 삶에는 늘 책과 함께했던 고민 속의 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이러한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도와주기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그의 동생 테오였죠. 테오가 아니었다면 고흐가 이 세상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테오의 영향력은 어찌 보면 고흐라는 사람을 만들어냈겠죠. 인상파 화가들을 고흐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고 고갱까지도 만나게 해주었던 그러한 모습의 삶. 어찌 보면 고흐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었지만 어찌 보면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그림이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티센빈술관에서 고갱과 고흐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그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어떤 것들 과연 다르게 했다면 고흐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이 사이프러스의 영원한 생명을 꿈꾸면서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이 오가고 있을 때 저 푸르른 산처럼 저 황금 들녘처럼 이 풍요로움과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싶었던 이 고흐의 마음 그의 생각과 현실은 장벽이었던 거죠. 그런데 테오와의 편지를 통해서 느끼는 고흐의 마음은 어떨까? 화가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그의 투쟁과 승리, 절망적인 고독, 타인과 사귀고자 했던 간절한 열망들을 테오에게 보내고 있는데 그 주고받는 편지 속에서 고흐의 마음은 늘 따뜻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되는 거죠. 불같은 정열로 작품을 제작했지만 그 어떠한 작품도 팔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고흐가 정말로 그 그림을 팔려고 했을까? 물론 동생을 통해서 밖의 세상에 나갈 수도 있었지만 고흐가 꿈꿨던 그림의 세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르레 온 지 1년도 못 돼서 그는 정신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889년 5월에 정신병자 수용소에 들어갔고 그 와중에서 다시 평정심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결국은 1890년 7월에 고흐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당시 나파엘로 37살과 같은 나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은 자살한 것으로 또 타살한 것으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고흐는 이렇게 아르레에서 이제 자신의 영감의 상태를 이제 태호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너무나도 강렬한 감정에 빠져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 마치 말을 할 때나 편지를 쓸 때 거침없이 단어들이 줄줄 쏟아져 나오듯이 분놀림이 이루어지곤 한다라고 했는데 화가로서의 경력은 10년도 채 못 되었지만 그의 명성을 가다준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위기와 절망으로 작품 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마지막 3년 동안에 그려진 것들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최소한 한두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고흐 그럼 대표적으로 뭐죠? 해바라기, 그 다음에 빈 의자, 그리고 그가 그려냈던 사이프러스 나무. 사이프러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원을 상징하는 모습이었고 저 사이프러스 나무가 그래서 유럽에 여행하다 보면 무덤가에 많고요. 또 하나 왕가 근처에 많습니다. 왜냐? 영원한 삶을 누구나가 꿈꿨기 때문이겠죠. 고흐의 삶의 이야기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일까? 그려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런 초록색의 돌, 이끼 낀 것, 구름의 현상, 굴곡의 현상들, 하나하나 휘어짐, 구름에서 풍겨지는 다이나믹한 강렬한 움직임들, 그러면서 그 바람결에 흩날리는 밀밭들과 사이프러스의 휘어짐들,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돈 많은 감식가의 마음만을 만족시키는 세련된 예술은 절대 될 수 없었던 거죠. 고흐가 꿈꿨던 건 뭘까요? 모든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기쁨과 위안으로 채워줄 수 있는 소박한 예술을 갈망한 것이 그의 인생이 아니었나라는 것이 결론인 거죠. 황금색 들녘의 노란색의 노란색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움의 극치를 만들어냈던 빈센트 반 고흐. 그의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예견했던 이 삶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최고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이로와 고흐의 작품을 해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